네, 화면이 되게 화려하죠. 눈이 좀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1급 시험 대비 이제 첫 파트고요.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다 시험 잘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아로마 테라피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아로마 테라피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워낙 오래된 그 전통 의학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 문명 초기부터 방향성 식물을요, 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집트 파피루스라던가 아니면 중국의 그런 고전, 뭐 이렇게 본초강목이나 황제내경 이런 것들에 보면은 의학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로마 테라피 역사가 이제 유구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인들은요, 굉장히 아로마를 성스럽게 여겨가지고요, 향수나 이런 걸 사용하는데도 이제 조금 뭔가 신이 내려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가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선물한 3가지 중에 2개가 이제 에센셜 오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유향하고 모략하고 황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보통은 유향은 영어로 하면 프랑키센스고요. 미르, 이제 모략은 미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은 가족들의 그런 건강, 이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선물을 받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는요, 면역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아이의 면역력을 높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100일 전에 여기 우리 머리 꼭대기 있는 데다가 한 방울 해주면 100일 동안 면역력이 지속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르 같은 경우는요, 자궁 강장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옛날에는 과다출혈로 죽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선물이 다 목적이 있었고 왜 선물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로마 역사는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로마 오일하고 에센셜 오일, 우리가 이제 보통 아로마 오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에센셜 오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센셜 오일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이유가 뭘까요? 다들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셨죠? 아로마, 아로마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로마라고 하는데 에센셜 오일이라고 얘기를 이제 테라피스트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아로마 같은 경우는요, 향이라는 뜻이에요. 향기라는 뜻의 아로마기 때문에 그 에센셜 오일은 식물에서 추출한 걸 얘기를 하고요. 아로마는 모든 향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향기라고 하면은 인공적인 거, 화학적인 거, 그다음에 뭐 자연적인 거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아로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은 아로마 오일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에센셜 오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때는 이제 그 마트만 가보셔도 아로마 향을 넣은 이제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섬유 유연제라던가 아니면 뭐 샴푸라던가 그 다 어떤 아로마 함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멘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량 공급되고 이런 화학적인 것들에서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에센셜 오일이라는 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에센셜 오일인 자체가 또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이제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수 치료 등급의 그럼 에센셜 오일은 우리한테 어떤 효능을 주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순수 치료 등급이라는 거는 이제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하게 이제 식물에서 추출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런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식물의 생식이나 보호 또는 면역 강화의 특성들이 식물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에센셜 오일에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 크기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세포 외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분 이내에 인체 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온몸을 돈다, 순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순수한 치료 등급의 오일들은요, 포인트가 뭔가 빠져나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학적인 것도 향이 있고 인공적인 그런 향들, 그다음에 자연적인 향들도 다 우리가 맡게 되는데 이게 차이점은 인공적인 건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어딘가에 좀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질환적인 것들로 발현이 될 수 있는데 순수한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순환이 잘 되면서 잘 배출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 치료 등급의 에센셜 오일을 찾아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의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주는 걸 보면은요. 아까 이제 정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화학적인 성질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이제 토양의 성질이라던가 토양의 성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후 상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재배지, 어디서 재배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추출했느냐, 추출하는 방법에서 차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순도, 얼마나 순수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에센셜 오일의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이제 먹을 수 있는 식용 에센셜 오일이 나오게 됐어요. 사실 그 어떤 에센셜 오일들은 사실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이 먹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특정 이제 협회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이제 먹는 오일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자격증 자체를 발급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식용 에센셜 오일에 대한 논란이 많긴 한데 왜 최근 들어서 식용 에센셜 오일이 이제 많아졌고 활성화될 수 있었는지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기술이 없었어요. 추출하는 기술이나 이런 방법들,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이제 거기 화학적 조성물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능력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식용으로 하기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검사 장비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이제 우리가 대체의학으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식용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에센셜 오일을 생산하는 업체나 이런 데들이 이제 점점 커져서 이제 대기업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이제 소비자한테 제공을 하고 그것을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 서로의 그런 대중화라던가 아니면 신뢰관계, 믿음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한 게 굉장히 이제 하나의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센셜 오일 보관 방법은요,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간단해요. 우리 그냥 보통 먹는 기름 보관하는 것처럼 보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냉암소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서 놔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사광선에 닿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갈색병, 우리가 보통 차광병이라고 하는 병에다가 들어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관하실 때 뚜껑을 좀 꽉 닫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뚜껑을 열어놓으면 얘가 이제 많이 휘발성이기 때문에 날아가기도 하지만 이제 공기랑 맞으면 산화되고 변질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꼭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그 상대방하고 어떻게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상담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환들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볼 필요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일 중에서 어떤 오일들은 특정한 오일들은 질환하고 상충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병력이라든가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특이한 점들 또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고 나서 상담을 하고 또 사용할 수 있게 권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몰랐다가 알레르기나 아니면 이제 두드러기처럼 부작용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거라고 해도 우리 몸하고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알러지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에센셜 오일을 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괜찮아지겠지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을 중지하시고 가라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오일 때문에 그랬는지 그리고 나의 상태와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서는 다시 이제 사용해 보시는데
만약에 그게 계속 문제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중요한 점은 알레르기 반응이라던가 뭔가 부작용이라던가 발진 같은 게 있었을 때는 무조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가라앉을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금 무섭다. 내가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패치 테스트 있잖아요. 화장품도 패치 테스트 같은 걸 하시기 때문에 민감도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패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은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싼 오일만 막 다 권하면 될까요? 중요하죠. 아로마 테라피스트는 무조건 또 저렴한 것만 또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 목적, 그러니까 본인 치유에 맞는 것을 권해드리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오일, 감정 상태에 따라서 좀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도 보면은 제가 뭘 잘 못 알아듣고서는 행동을 또 잘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어떤 치료 목적이 맞는지, 그다음에 심리 상태가 어떤지도 조금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로마 테라피 총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화학의 제일 기본은 이소플랜이라고 하죠. 화학식은 탄소가 5개, 수소가 8개인 C5H8이라는 구성으로 화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개가 모인 게 모노테르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테르펜의 크기를 보자면 모노테르펜이 제일 작아요. 괄호 안에 있는 거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세스키테르펜, 디테르펜, 트리테르펜 이런 순서로 테르펜의 크기가 이제 커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C 뒤에 얼만큼의 사이즈가 이제 그 숫자가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있는데 모노테르펜이랑 세스키테르펜 그리고 디테르펜까지는 그런 그 식물성에서 나오고요. 트리테르펜, 그다음에 테트라테르펜이라고 하는 더 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가끔씩 발견되긴 하지만 아주 이제 많이 발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노테르펜 크기가 모노테르펜이 제일 작고요. 트리테르펜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일 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르펜의 크기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노테르펜, 세스키테르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노테르펜 같은 경우는요, 감귤류랑 침엽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엽수 있는 데 가면 뭔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뻥 뚫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모노테르펜의 함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일류와 그 다음에 과일 중에 감귤 계열, 거의 감귤 계열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과일류와 침엽수에 많이 들어있는 게 모노테르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세스키테르펜은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국화과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 종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세스키테르펜 같은 경우는 모노테르펜보다 분자가 좀 커서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그 특이점은 뭐냐면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가 뇌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논문이나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이제 하셔서 논문 쓰신 분들을 보면 뇌혈관 경막이라고 있어요. BBB라고 얘기해서 뇌하고 혈관의 장벽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스키테르펜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뇌 변형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안에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편도체가 자극되는데 이 향으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혈액 경막을 혈관하고 뇌의 경막을 지나가기도 하지만 또 이 세스키테르펜이요 도파민을 좀 좋아해요. 도파민이 이 세스키테르펜을 좋아해가지고요 이렇게 뇌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걔를 또 이제 갖고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스키테르펜이 뇌에 영향을 미치고 또 도파민도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노테르펜과 세스키테르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향수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에스테르. 에스테르는 순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예외사항으로는요. 살리시산 메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살리시산 메틸이라는 거는요. 선생님들 파스향 맡아보신 적 있잖아요. 파스향에 들어있는 주 윈터그린이라던가 자작나무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 살리시산 메틸이라는 에스테르가 많긴 한데 이거는 좀 자극이 있어요. 그거 외에 이제 나머지 에스테르들은 다 독성이 낮고 순하고 그다음에 이제 향수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에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에스테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알코올이 있잖아요. 알코올은 에스테르보다는 조금 자극이 있지만 테르펜보다는 순해요. 그리고 산화가 좀 덜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화작용에 대한 내성이 높고 그다음에 독성이 낮은 성분이라고 했을 때는 알코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스테르가 있다 그러면 에스테르가 답이겠지만 이제 알코올, 에스테르 외에 다른 것들이 있을 때는 알코올이 답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알코올에는 모노테르펜 알코올과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스키테르펜 알코올 같은 경우는요. 그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해요. 성장과 발육을 억제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게 아니라 발육을 억제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거담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유칼립투스에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옥사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데히드는 중추신경계를 안정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톤 같은 경우는 점액을 묽게 해요. 마지막으로 페놀인데요. 페놀 같은 경우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소량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특장점은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작용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파트고요. 다음 주는 이제 에센셜 오일에 관련된 거를 전반적으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